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질까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는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700만의 교육 멘토, 교육 전문가 한재우 작가님 모시고 바로 강연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빤냐 이야기의 저자 한재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가야 할 길, 가야 할 자리, 비전 혹은 소명, 이 마르가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을 공허하지 않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마르가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도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해볼까 도전해볼까 싶다가도 아예 그냥 오늘은 말자 다음에 하지 뭐. 결국 한 번뿐인 이 삶을 걸림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공 원숭이의 빤냐는 다행스럽게도 운이 좀 좋았습니다. 생로병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냥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빤냐에게는 걸림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빤냐는 두려움 자체가 빤냐의 마르가였죠. 그런데 빤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해주는, 도움을 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다. 그러니 두렵지 말고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반야신경의 구절입니다.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마음에는 본래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으므로 마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현실적으로 걸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에는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워할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에는 걸림이 있는데 왜 반야신경에서는 걸림이 없다고 할까요? 그 사이의 간극, 이 걸림을 뛰어넘어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많은 걸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워서 걱정돼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선뜻 떨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보통 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 두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지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학생들을 인솔해서 미국에 영어 캠프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니 정말 큰 테마파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월드 이런 데보다 훨씬 큰 데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정말 컸어요. 문제는 제가 인솔을 해갔던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되는 남학생들이 선생님도 롤러코스터 같이 타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타기 싫었어요. 솔직히 롤러코스터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중학교 남학생들 앞에서 그걸 타자고 할 때 나는 무서워, 너희들끼리 타 라고 하면
솔직히 면이 안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인솔하기가, 리드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학교 남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습니다. 투쟁.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롤러코스터 난 탈 수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타자고 할 때 여전히 타기 싫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자고 했고 저는 매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탔지만 끝끝내 롤러코스터가 즐겁거나 재미있진 않았습니다. 투쟁으로 싸워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냥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보통은 바쁜 일상으로 고개를 돌려서 내가 두려워할 거리를 애써 무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회피는요,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쯤 싸워서 이긴 투쟁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했을 때 두려움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처럼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무언가를 꽉 찍어 누르잖아요. 그럼 반드시 스프링처럼 그것이 튀어오릅니다. 무서운 것을 회피해서 눌러놓으면 나중에 어떤 트리거가 있을 때 작은 신호만 있어도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내 마음속에서 튀어오릅니다. 두 번째 성질은요. 회피해서 보려고 하지 않을 때 두려움은, 어둠은요. 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을 잠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저 뒤쪽에 무언가 무서운 것이 있어요. 저기 보니까 뭔가 끔찍해요. 그래서 저걸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저 자리만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저 자리 주변까지 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어둠이 커지고 아예 저 근처로도 가기 싫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나중에 더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죠. 회피는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머무르기예요.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마치 축축하고 갑갑한 안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개 속에 일단 나를 던지고 그 안개 속에서 온몸이 젖어도 축축하고 불편해도 그냥 그 속에 익숙해지면서 두려움을 건너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자리가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모여요. 인사를 나누고 그럭저럭 사교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임 자리가 끝나면은 그럭저럭 친해서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죠. 그 자리들이 저는 좀 싫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학교 이후에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모임 자리가 왕왕 생기곤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임 자리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저의 약점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전략이 바로 머무르기입니다. 그런 자리에 갑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질문이 오면 적당히 대답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잘 자리를 파하고 나옵니다. 지금 오래 하다 보니 그럭저럭 낯선 모임 자리가 지금은 무척 무섭진 않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시면 낯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편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 분들도 종종 계실 텐데요. 저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머무르기를 하다 보니 그 두려움에 그럭저럭 익숙해졌습니다. 머무름은 투쟁 혹은 회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전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렇게 완전한 전략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빤냐는 어떻게 했을까요? 빤냐가요, 마르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조그만 숲, 회색 숲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주 커다란 붉은 숲까지 가야지 라고 목표를 세워요. 회색 숲과 붉은 숲 사이에는 정말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그 초원을 건너본 적이 있는 원숭이도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그 초원을 빤나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는데 어느 날 밤 초원에 폭우가 내립니다. 폭우가 내리고 잠이 들었다 잠깐 깨니 어느새 급류가 빤나의 발치까지 온 거예요. 이 급류에 휩쓸려서 금방 쓸려 내려가기 직전이었던 거죠. 캄캄한 밤에 폭우는 쏟아지고 급류에 휩쓸려가기 직전, 너무 무서운 상태에서 빤냐는 눈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언덕을 기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데요. 이 번개불에 눈앞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뱀이었습니다. 빤야 바로 앞에서 뱀도 그 미끄러지는 흙길을 기어 올라가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뱀은 빤야가 평생 가장 무서워했던 대상이었죠. 그런데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빤야가 측은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저 뱀을 구해줄까? 마음속 한 구석은 미쳤어? 뱀이잖아.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 한 구석에선 살려줄까? 이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빤야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했지. 그래서 크게 결심을 하고 빤야를 손에 잡습니다. 뱀을 손에 잡습니다. 뱀을 손에 쥐니까 내가 힘이 모자라요.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아예 뱀을 목에 감습니다. 뱀을 안고 목에 침침 감고 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두려움과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을 적이라고 여기고 싸우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실 두려움은요, 중요한 일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건 사실 그 대상이 우리의 존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의 소장님, 김한두 소장님, 미산 스님이시죠. 스님께서 빤야 이야기의 서문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구조 신호입니다. 위험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하고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가 우리에게 선물한 정교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신호를 소음으로 오인합니다. 없애야 할 잡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빤야는 놀라운 발견을 해요. 두려움이라는 생명 구조 신호의 주파수와 리듬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것과 함께 춤출 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요.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되고 걸림없는 사유가 되고 해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대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존재가 주는, 생명이 주는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본질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피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이 에너지라고? 난 두려움을 지금까지 피해서 도망쳤는데 이 두려움이 나한테 에너지를 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에너지 덩어리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솟아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몸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코르티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솟구쳐 나올 때 우리 안에서 혈당치가 올라가서 에너지원을 확보합니다. 혈류는 근육으로 들어가요. 근육 쪽에 혈류가 많이 들면서 힘이 솟아나죠. 주의와 각성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요.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동시에 통증의 역치가 올라가서 아픔을 못 느낍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실제로 우리 몸을 최고의 출력 상태로 뽑아내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차가 부항하고 괭을 내듯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에너지가 순식간에 넘쳐납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팩인 두려움을 우리는 왜 좋게 여기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할까요? 핵심은 에너지팩인 두려움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스트레스는 내 몸에 나쁜 거야 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적어도 스트레스는 몸에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망 위험이 43% 증가했습니다. 위험하죠.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나빠.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요, 동시에 이 스트레스가 몸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 위험이 낮았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도요. 요약하자면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생리적인 효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몸이 반응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요, 이 두려움을 피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 도망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에너지 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지금 에너지가 솟아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행동해야 될 신호라고, 큐사인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야 돼. 그런데 두려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 영업을 해야 돼. 부탁을 해야 돼. 근데 두려워. 내가 계속 가서 등록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벨리 댄스를 해보고 싶어. 그런데 등록 데스크 앞에서 오늘 말자. 이러고 매번 돌아서요. 두려워서 돌아서는 거야. 그럼 이 두려움이 느껴질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느낌이 행동하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선 쾌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마음에 드는 이성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면 거절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꾹 참고 요청을 하잖아요. 내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내 마음속엔 쾌감이 일어납니다. 이 쾌감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요,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옵니다. 무언가 해버렸을 때 실제로 거절을 당할지언정 내가 할 걸 다 하고 나니까 후회는 남지 않고 내 마음은 가볍다, 상쾌하다는 느낌 겪어본 적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게 도파민입니다. 근데 도파민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실제로 행동을 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지만요,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행동을 아직 하지 않아도 행동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도파민이 이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럼 행동하라는 신호라고 여기고 그 신호가 내 마음속에서 행동해야지라는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 미묘한 쾌감, 미묘한 힘이 난다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 힘을 뒷돌 삼아 실제로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우리가 다루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빠니아 이야기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숭이 하나가 깊은 숲을 지나가려고 해. 그 숲에는 무서운 뱀이 많이 살고 있지. 지혜로운 원숭이라면 벌벌 떨며 걸음을 내딛는 대신 뱀을 기꺼이 만나는 거야. 그것도 가장 크고 무서운 뱀을. 그리고 그 뱀에게 부탁을 하지. 뱀이여, 이 숲을 통과하는 동안 그대가 나를 지켜주게. 그러면 나는 숲을 지나는 내내 그대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해주겠네. 나는 숲을 지날 수 있고 그대는 더 오래 배부를 수 있다네. 생각해보게. 뱀과 함께하는 원숭이는 그 뱀만큼 강한 존재가 되는 거야. 가장 크고 무서운 뱀이 지켜주는 원숭이를 다른 어떤 뱀이 건드리겠나. 마찬가지야. 삶이라는 숲을 지나는 동안 두려움을 피해서는 안 돼.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두려움아, 나를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 있어줘. 두려움이 큰 만큼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부디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줘.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에너지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오히려 두려움이 나한테 와달라고 바라야 하는 거죠. 두려움을 도망쳐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나고 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한다면 두려움은 우리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나를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세 가지 시제로 옵니다. 지금 현재에 느껴지면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해서 느껴질 때는 걱정입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요, 보통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나타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우리 뇌의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3층 구조예요. 건물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층은 호흡, 심장박동, 체온 조절처럼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몸의 생존을 담당합니다. 이 1층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2층 뇌는요, 감정의 뇌입니다. 특히 편도체가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감정이 일어날 때 편도체는 알람이 울려요. 특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편도체가 우리 소화전에서 불이 났어요 라고 하면 소화전이 막 울리죠. 경보를 주는 것과 똑같이 편도체가 알람을 울립니다. 3층은요, 판단과 이성의 뇌입니다. 대뇌피질, 전두엽. 다시 말해 우리 뇌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통찰하고 추론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대부분 3층에서 담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2층 편도체와 3층 대뇌피질은 이 스위치가 서로 반대예요. 편도체의 스위치가 켜지면 3층 판단의 뇌 대뇌피질이 꺼집니다. 3층 판단의 뇌 대뇌피질이 켜지면 편도체가 꺼지죠. 문제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울리는 편도체는 실제의 위협과 상상 속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사실 요 두개골 속에 들어있어요. 1kg 조금 넘는 1.3kg가 되는 이 뇌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한데 평생을 요 시커먼 두개골 속에서 갇혀 삽니다. 실제 생활이, 실제 삶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양인지 뇌는 몰라요. 뇌는 어떻게 할까요?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가지고 현실이 이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편도체는 진짜 있는 위협과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위협을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서 큰일 났다고 알람이 울리면 대뇌피질이 멈추고 대뇌피질이 멈추면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죠. 우리 굉장히 놀랐을 때, 화가 엄청 났을 때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필름이 끊겼다. 내가 심한 말을 할 때, 싸울 때 막 욕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했지?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편도체가 마구마구 알람을 크게 울려서 대뇌피질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편도체가 대뇌피질을 납치한다는 뜻에서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걱정이 일어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보세요. 걱정이 일어날 때는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끔찍한 시나리오예요. 이번 시험 지금 이거 틀릴 것 같아. 이거 틀리면 점수가 떨어질 것 같아. 이번에 점수 떨어지면 나 시험에 불합격돼. 불합격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끝장이야. 돈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떠나갈 거야. 이렇게 점점 시나리오를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써가요. 편도체가 알람을 마구마구 울려대겠죠. 편도체가 알람을 울려내면 대뇌피질은 멈춥니다. 판단을 못해요. 이 시나리오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편도체는 더 많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걱정을 떨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떨치는 방법들의 공통점은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편도체야 조금 조용히 해. 첫 번째 비결은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 중에서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호흡을 하시되어 내쉬는 숨을 길게 하세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편도체가 안정을 찾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알람이 줄어들어요. 그럼 머릿속에 써가던 시나리오가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곳에서, 명상 수행을 하는 곳에서 어디나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글로 쓰세요. 시험을 망쳤어. 떨어질 것 같아. 이번 시험이 떨어지면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걱정, 위험이 있어.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걱정이 되시는 바로 그걸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지 마시고 글로 쓰십시오. 글로 쓴다는 것은 운동신경이 작동을 하는 거고 대뇌피질이 가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3층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3층이 작동을 하면 2층 편도체는 멈춥니다. 당연히 걱정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현재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떠나서 먼 미래에 사는 거죠. 그러니 내 주의를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숨에 집중을 해도 좋고 눈앞에 보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도 좋고 화분 아니면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오감 감각에 집중을 하면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걱정이 줄어듭니다. 들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명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마음 챙김을 할 때 불안이 줄어들고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을 줄어든다고 해서 글을 쓰고 호흡을 하고 감각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줄어들다 보니 내가 걱정을 덜하다 보니 조금 더 필요한 행동, 적확한 행동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럼 공부를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고 내가 가게 일에, 업무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일에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보통은 후회로 오는데요. 이 후회는 실패에 대한 후회로 옵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를 겪은 적이 있어. 대학에 떨어져 본 적이 있고, 취업을 망한 적이 있고,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고, 혹은 가게를 차렸다 안 된 적이 있어. 나는 실패자야. 자, 이런 실패들은요, 사실 누구나 겪어봤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이죠. 내가 대학에 떨어졌고, 회사에서 잘렸고, 가게를 망한 것은, 돈을 잃은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그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지금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당시에 제일 좋은 학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곳입니다. 근데 막상 갔더니 법학 공부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한 번도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랑 참 안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고시도 몇 년 도전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시에 법학 공부에 실패를 하고 나서 얻은 자산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죠. 수학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두려워.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요. 수학 교과서,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는 책상 쪽으로 다가가는 것조차 무섭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압니다. 제가 만약에 실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서울대 법대에 한 번에 들어간 것처럼 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고 왜 학점에 A+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수학 공부가 어려워, 나는 공부가 하기 싫어, 공부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잘 압니다. 저는 가게도 해봤습니다. 조그만 카페도 차려서 운영을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장사하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취직해서 몇 년 열심히 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되진 못했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업 작가가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승승장구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런저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확실하게 얻은 자산이 있습니다. 저는요, 뭘 해야 될지 완전히 모르는 상태, 인생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 막막한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하고 보니 이거 완전히 막막해도 계속 쿡쿡 찌르면 어떤 공간이 생기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전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도 노력하다 보면은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두려움이 줄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평행 우주에서요, 만약에 다른 우주 어딘가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서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저는 그 사람보다 지금의 제가 더 좋습니다. 두려움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뭐냐?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겁니다. 실패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실패는 지나간 과거지만 그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패해서 자산을 얻을 게 뭐가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요, 그 안에서 곰곰이 곱씹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실패를 겪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이 강의를 보시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패를 여러 번 해도 죽지는 않는구나. 이 느낌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사업을 완전히 실패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와서 재기를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패를 후회하지만 마시고요. 그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 속에서 무슨 자산을 끄집어낼지 감이 안 와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과를 믿는 태도예요. 원인과 결과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불교에 보면 인드라망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우주에는 그물이 있고 이 그물의 그물코마다 유리구슬들이 있는데 하나의 유리구슬은 다른 수많은 유리구슬들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래서요, 그중 한 유리구슬을 톡 건드리기만 해도 모든 유리구슬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판단력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 성공 못하지?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 성인들, 종교 경전에서는 인과라는 게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철저한 인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인과를 믿으면 실패를 겪어도 할만합니다. 실패는 자산이고 자산을 얻는다는 얘기는 실력이 쌓인다는 뜻이니 이 자산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인과를 믿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하게, 즐겁게, 그리고 성취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시적인 관점을 갖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이번 중간고사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보다 공부 안 한 친구가 있는데 그 학생은 성적이 올랐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요? 네. 한두 달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을 정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겠죠. 10년, 20년을 더 열심히 했다면 틀림없이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이 지금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 미시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요, 6번 던질 때 한 번은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위를요, 6,000번 던지면 1,000번은 1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도를 많이 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결국 확률에 가깝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1년 내 내가 원하는 요 시기 내 성적, 실력이 오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성공은 옵니다. 자,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인과를 믿고 거시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이 질문에 시작했죠.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다. 왜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말을 할까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후회가 있을 때 두려움은 우리의 에너지 팩이고 걱정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해석함에 따라 달라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후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 다 우리에게 원래는 좋은 것이거나 본래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마음에는 본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유입니다.般냐는 걸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걸림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깨치고 결국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앤 자리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고 나니 아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없으니 그 자리가 바로 마르가였습니다. 4번에 걸쳐서 깨어나는 공부, 깨어나는 삶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는 핵심적인 비결은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는지요? 사실 삶도 비슷합니다. 삶을 잘 사는 비결은 걸림 속으로, 그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에너지팩이라고 여기고 실패를 자산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걸림을 하루하루 건너가면서 그 속에 기꺼이 들어가면서 걸림을 나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때 나는 나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모두般냐처럼 걸림없이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이 빠냐의 모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행복을 찾는 법, 그리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빠냐 이야기가 작가님의 첫 소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설입니다. 어떻게 이 소설을 쓰시게 된 거예요? 제가 교육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외적인 성취를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데, 외적인 성취의 핵심은 내적인 성취, 내적인 힘의 통제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스토리로 담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설을 도전하게 된 게 출발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 빠냐라는 이름도 그렇고 어떻게 이 캐릭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셨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빠냐는 사실 빨리어고요. 우리 좀 더 익숙한 말로는 반야입니다. 네. 반야심경의 반야, 반야는 완전한 지혜죠. 그 반야가 원래 붓다 원음에 가깝다고 알려진 빨리어에서는 빠냐라고 네.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캐릭터를 잡았고요. 우화라는 형태를 택하게 된 것은 가급적 이 이야기가 문화나 뭐 국경에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우화의 형태를 택했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라든가 갈매기의 꿈, 뭐 네. 연금술사 이런 책들은 대부분 다 우화 형태잖아요.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첫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딱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꼭 하나는 소개를 하고 싶어서 바로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이 바로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의 김완두 소장님, 그러니까 미산 스님께서 빠냐 이야기에 대한 서문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이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나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처럼 영적 우화의 계보를 읽는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글을 딱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드릴 만한, 감사할 만한 네. 그런 말씀이셨고요. 동시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영성에 관련된 책, 소설로, 스토리로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서원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책과 그리고 영성 쪽 관련된 이야기 책을 앞으로 번갈아 가며 좀 오래오래 쓰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서는 작가님 스스로도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 명상을 하게 된 건 대학교 즈음이었고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20년 넘게 꾸준히 명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좀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뭐가 이익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죠. 맞습니다. 명상가 밀라레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오는 것이 없고, 중간에는 머무는 것이 없고, 나중에는 가는 것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상을 해도 이게 뭔가 오는 게 없고, 맞습니다. 중간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이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명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결심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삶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빠냐 이야기 안에는 20년간 작가님께서 명상을 하면서 얻은 지혜도 담겨 있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고민의 흔적도 많이 남겨두신 것 같은데, 우리가 빠냐 이야기를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빨리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가님? 네, 맞습니다. 작가님 통해서 이 4주 동안 저희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좀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 덕분에 든든하게 또 행복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4주간 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도 늘 행복하시기를 지혜의 다락방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려움을 걷어내면 그때 비로소 나만의 길, 바로 마르가를 찾게 될 텐데요.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한 강연을 통해서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든든하게 중심을 잡는 지혜의 다락방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